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과 그리고 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지훈 붐코 커뮤니케이션 CSO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TX 거래소 파산 이후에 그 여파로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현재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는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일반 금융시장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2021년도에 기준으로 7,7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빼가는 다양한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경우도 2022년 기준으로 약 125차례 정도의 해킹 사례가 발생했었고 그 규모가 약 3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자체가 해킹당하거나 FTX 거래소 전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지만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정리해 보면 125차례 정도 해킹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테라라든지 FTX 같은 경우는 해킹은 아니잖아요. 해킹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빼고 해킹을 당해서 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2022년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조 원 좀 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4조 원 정도가 되는 상당한 규모의 네. 자금들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피해로, 암호화폐 네. 시장에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아마 피해자가 될 텐데요.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암호화폐계에서도 피싱을 통한 자산 탈취입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영어의 낚시하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나 암호 등을 낚시한다는 뜻으로 이용이 됩니다. 네. 실제 암호화폐계에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서 긴급성 등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유저명과 암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직접 관리하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에서 토큰을 에어드랍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막상 지갑을 연결해서 페이지에 가면은 지갑이 해킹당하는 수법들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타 SNS에서 접근해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큰 자금에 당첨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짜 거래소 같은 곳에 가입을 해서 자금을 탈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아마도 이제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 지갑을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을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 지갑으로 뭘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본인들이 승인을 해야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종류의 사실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해서 마치 무슨 거래를 투자에 대한 거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르면 바로 해킹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해킹 피해가 가장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의 경우에는 중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신이 직접 승인을 한 후에 거래가 일어나게 돼 있어서 네. 이 중간 과정에 침투를 해서 사용자에게 그 은행에서의 피싱과 비슷하게 사이트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를 승인하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암호를 넘기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사용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은행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가지고 네. 비밀번호를 탈취한 다음에 혹은 돈을 어디로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피싱을 하잖아요. 원리 자체는 비슷한 거네요. 최종 그 거래 작업 자체는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 돈을 가지고 네. 상대방한테 주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돈을 직접 뽑아서 누구한테 현금을 갖다 주는 형태로 하고 네. 온라인인 암호화폐 같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직접 승인을 해서 자기 지갑에 권한을 넘기는 그런 형태의 피싱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수법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알고 있어야 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일반 투자자가 가짜 거래소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수법으로 속게 되는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실제 가짜 거래소나 가짜 서비스를 이용한 수법들이 최근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SNS 접근을 해서 심지어 뭐 검색 엔진상에 광고를 띄워서 실제 사이트와 헷갈리도록 만들고 아. 그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의 경우에는 네. 구글에서 크라켄 지갑을 검색하게 되면은 음.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검색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심지어 상단에 뜨는 경우도 있죠. 그 예. 광고를 이용해서 상단에 음. 띄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가짜 사이트에 넘어가게 어. 되는 저희 원본 사이트보다 위에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저도 한번 경우도 속을 있습니다. 뻔했- 네, 예, 맞습니다. 속을 예, 뻔했거든요. 얼핏 보면 굉장히 유사해 보여서 미리 이걸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네. 일반적으로는 그 광고에서 그 검색 엔진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자기가 북마크를 해놓거나 음. 아니면은 직접 그 URL 을 주소를 써서. URL을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가짜 사이트나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지갑 정보를 넣게 되면은 지갑이 해킹되거나 네. 아니면 가짜 거래소의 경우는 가입 정보를 탈취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던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벤트에 당첨돼서 상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래까지는 잘 되다가 출금을 원했을 때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산을 탈취해가는 형태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가입을 시킬 때는 뭐 이벤트 상품을 주겠다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특정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얼마만큼 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꼬드기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거래를 하고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걸 출금하려고 할 때 보증금을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또 내면 그걸 받고 뭐 사이트를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수법인 것이죠. 사이트를 닫지도 않고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해서 이메일을 네. 받아보고 사이트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생긴 것도 진짜 일반 거래소처럼 생겼고 그 자금도 실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한 1비트 정도를 이벤트 상금으로 준다고 해서 네. 그 1비트를 USDT로 전환을 해서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이게 그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좀 넣어서 너인 것을 증명을 해라 아하. 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유도를 하더라고요. 보증금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보증금은 한 그 0.1 비트코인만 줘라. 0.1 비트코인. 그러면은 우리가 네가 진짜 이 지갑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금을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벤트로 받은 거는 1 비트코인인데 훨씬 더 크니까 네. 이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봤을 때 0.1비트만 주면 내가 1비트를 전체로 다 출금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 기대를 갖고 이제 속게 되는 형태입니다. 0.1 비트코인은 사실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 거래소를 이용한 형태의 사기 수법을 했을 때 이제 요구를 했던 사비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소한 금액이기도 하네요. 약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우선은 이 경우에는 먼저 자금을 주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이 이 자금에 욕심이 생겨서 이 다른 자금이 작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좀 고도화되고 있는 거네요. 계속 해킹 고도화되고 수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게 일단 어떤 그 메타마스크라든지 네. 개인 지갑의 어떤 승인 기능을 이용한 피싱 그리고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이제 피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디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을 것 같고 맞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많이 쓰시는 네. 분들이 많이 속을 것 같네요. 어쨌든 둘 다 주의하긴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방법을 변경하면서 음.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크립토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트위터, 뭐 텔레그램, 때로는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SNS 상에서도 어떤 투자자들 자금을 노리는 그런 해킹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피싱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또 성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나 텔레그램 그리고 뭐 디스코드나 유튜브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스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형태로는 보통 2배 돌려주기 이벤트와 같이 유명인의 계정을 따라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자금을 보내주면은 2배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유명이라는 신뢰와 SNS상에서 실제 유명인을 구분할 수 있는 표기 요소들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이 더욱 속기가 쉽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 계정인 것처럼 네. 이름을 일론 머스크라고 해놨네요. 네, 저기 이제 트위터 계정인데 트위터 계정에 보통 공인들이 옆에 이 V자로 이제 그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자세히 옆에 보시면은 실제로 사용자명은 다른 사용자명입니다. 저 그렇죠. 마크까지 그러면은 이게 위조가 된다는 건가요? 그 위조가 되지는 않고 네. 저 마크가 있는 사용자들의 계정을 해킹을 하거나 사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네. 이름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네. 머스크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모두에게 1비트를 주겠다 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가보면은 0.1비트를 보면은 보내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1비트에서 10비트까지 돌려주겠다 형태로 이벤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속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트위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저게 사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축약된 그 URL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일론 머스크인가? 라고 해서 또 이제 이 IT 이 리터러시가 좀 떨어지시는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속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네. 유튜브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걸리게 되니까 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만들어서 이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밑에다가 다른 종류의 텍스트를 넣어서 진짜인 것처럼 이제 이벤트를 한다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다양한 사기 수법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속이려면 뭐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결국에는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 사기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특별히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이외에도 많은 경우 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많이 필요하지만은 특히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암호화폐 거래 시 네. 계정, 지갑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입니다. 네. 즉 이것은 메일이나 메모장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아무런 적어두지 않는 습관과 함께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인 관계로 언제 누가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없어서 그만큼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커들이 거기서 내 정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탈취해서 나중에 지갑을 갖다가 다시 해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그 와이파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노트북을 하나 사서 여기 브라우저에 연결된 지갑에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이건 그냥 거대한 노트북 지갑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는 또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 노트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요즘에 나오는 제품 중에 유심을 꽂아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썼는데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예 그 유심 기기 안에 유심 기능이 기기 안에 어떤 해킹되는 그런 설비들을 넣어서 이제 사실 파는 모양이에요. 뭐 진실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극도로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갑으로 연동된 트랜잭션을 했을 경우에는 네. 핸드폰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특정 회사의 것을 사용해서 그쪽에 다른 거를 집어넣지 않고 가능한 거기서만 거래를 하고 그리고 노트북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노트북에 안전모드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는 쓰지 않고 핸드폰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저도 그 지인들의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노트북을 대중이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하다가 거기서 그 주소가 해킹이 되었는지 곧바로 해킹을 하지 않고 이후에 한 1년에서 2년 있다가 자금이 그 지갑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갑이 얼마가 없었나 보네요. 그때 당시는 얼마 없어서 아마 이제 감시만 해놓고 지갑에 자금이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그 자금을 다시 곧바로 빼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대응하기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네. 사실 특히 이제 업계에 계신 그런 직업인들도 대응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반 그냥 투자자들은 더 대응하기 좀 힘든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의 안전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네.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조금 더 편의성과 하지만 이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서도 디파이의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이용하고 트랜잭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위험도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네. 사실 이제 가짜 거래소 이런 거는 좀 주의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어떤 승인 기능을 이용한 메타마스크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은가요? 실제로 메타마스크의 이제 기능들을 들여다보면은 네. 그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이 거기에서 뜹니다. 네. 이 메시지들을 보면은 암호화처럼 돼 있어서 일반 음. 개발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쓰기 전에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즉 사이트에 접속해서 트랜잭션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 자체에 먼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NFT를 민팅을 한다거나 네. 새로운 사이트에 접근했을 경우에는 내 그 거래 은행이죠. 거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새로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갑을 따로 거기에 연결해가고 최소한의 자금만 이용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어쨌든 그 메타마스크가 이제 대표적일 것 같은데 논 커스터디얼 월렛, 그러니까 어떤 관리해 주는 사람이 따로 없고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지갑 같은 경우는 개인 키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갑을 그렇습니다. 만들 때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이제 뭐 핸드폰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캡처를 해서 사진첩에 넣어놓고 복구를 할 때가 있을 때 이런 걸 이렇게 꺼내서 다시 복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종이에다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키를.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첩에 넣어 놓으면 또 누가 보고 가져가면 그쵸. 큰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정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된 그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는 암호화가 돼 있어서 내 마스터 패스워드가 없으면은 네. 접근이 안 되는 그 DB 자체가 보안이 돼 있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첩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 이메일을 보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일반 클라우드에 집어넣어서 보내게 됐을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가 해킹당한 경우나 실제로 뭐 그거는 non custodial 월렛이든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 월렛이든 상관없이 그 월렛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종이에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종이에다가 한쪽에다가 일부를 쓰고 다른 한쪽에 다른 일부를 써서 찢잖아요. 찢어서 두 곳에 보관을 하는데 이게 네. 문제가 한 곳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접근이 안 되는 이제 그렇죠. 그런 단점이 결국 존재를 해서 네. 이거에 그 직접 관리하는 방법 자체들은 개인마다 자기의 그 보안 그 인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뭘 저렇게 복잡하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사기에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암호화폐 사기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 유형의 사기잖아요. 또 이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잘 진행을 해볼게요 라고 해놓고 투자금을 수취하고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는 예를 들어 먹튀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기인데 네. 러그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러그풀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단의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한참 핫했던 오징어 게임을 오머즈하면서 나왔던 오징어 게임 코인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P2E 생태계를 표방하면서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을 조작하고 구매는 가능하나 판매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놔서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형태를 이용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투자금을 전부 다 인출을 해서 사라져버린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이것처럼 프로젝트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커뮤니티도 크게 모은 다음에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성향과
것과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가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지 등의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블록체인들에서 러그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시스템들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금을 모아서 자금을 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블록체인 레이어 1들이나 레이어 2들이 새로 생겨났을 때 거기서 새로 생기는 프로젝트들이 어디에서 백킹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팀들인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약간 번역을 해드리자면 이더리움을 본따서 어떤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사실 이제 쓸 수 있는 앱들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앱들을 만들어서 그냥 붙인다고 하면 굉장히 금방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팀들이 이제 우후죽순 나타나는데, 이들 중 가운데서 일부분은 돈만 받고 그냥 서비스를 사라져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예,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뭐 아는 만큼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런 다양한 피싱 수법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다양한 수법들도 늘 알고 계셔야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네. 더 여쭤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하락장이 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크립토 윈터라는 평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상승장일 때는 사실 사기를 좀 당하더라도 제가 딴 데서 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락장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게 한번 사기 타격이 당하면 그만큼 크죠. 타격이 크단 네. 말이죠. 하락장일 때 추가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하락장에는 사실은 유동성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쵸.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도 유동성을 모으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마케팅을 해서 자기의 프로젝트를 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특히 그 뒤 프로젝트들이 그럴 만한 실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백킹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는 누가 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을 드러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음. 등을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런 종류의 그 수법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과 양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아니면 무슨 NFT 뭐 이미지 쪼가리 같은 거를 걸어놓고 내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락장인 만큼 더 현혹되지 않게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